한국인들은 이기에 강합니다. 특히 자기 가족, 지켜야 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맘이 크죠. 힘을 숨긴 한국 할아버지. 배짱 없고 겁 많은 한국 할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던 미국 청년 망신 주려고 데려간 위험한 국경지대에서 멕시코 갱단 마주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브랜든이라고 합니다.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만큼 남자다운 집안도 없다고 생각했고 항상 저희 가족을 자랑스러워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를 보고 진정한 감자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미국 해병대를 전역하셨고 사남매 중 첫째인 저는 복싱 선수, 그 및 남동생들도 전부 아마추어 레슬링 대회를 휩쓴다거나 대학 미식축구 동아리 주장을 맡은 적이 있죠. 그만큼 저희 가족의 남자들은 몸 쓰는 거라면 자신 있었고 항상 남자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라도 막내인 올리비아만큼은 엄청나게 아꼈는데요. 올리비아는 아기 때부터 늘 발바닥이 땅에 닿는 법이 없었는데 아버지부터 해서 저 남동생들 전부 여동생 올리비아를 업어 키웠기 때문에 올리비아는 늘 사랑받으며 자랐죠. 그런데 그런 올리비아가 자신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어떤 동양인 한 명을 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올리비아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대학원생으로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멍청한 미국인들과는 달리 기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남자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고 수많은 저명한 교수님들께 천재라고 인정받고 있다며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동양인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인종차별을 혐오합니다. 그저 사내 자식이 아직도 책상에서 펜 대만 굴리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형제는 올리비아가 남자친구를 만들면 반드시 데려오라고 강요하고 남자답지 못한 녀석이면 곧바로 겁을 주거나 면박을 줘서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2배는 큰 저희 형제 앞에서 웬만한 남자들은 저항조차 못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올리비아는 늘 몰래 연애를 하곤 했는데 그 한국인 놈이 얼마나 듬직하면 제게 소개해 주려는 걸까 싶어서 기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기철을 만나게 됐고 그를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형편없었거든요. 왜소한 체격의 안경까지 쓴 모습은 올리비아는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나타났는데 한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준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에게 저희들을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도 아니고 아직까지 보호자에 의존하며 살다니 이 한국인은 공부는 잘할지언정 남자다움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구나 싶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라던 경식 할아버지는 또 어찌나 유약하던지 아직까지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저희 아버지와는 달리 경식 할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것 같았고 그의 힘없고 떨리는 눈동자는 저희까지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한국인들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본 저희 형제는 올리비아 몰래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겁을 줘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기로 한 거죠. 평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망신을 줬을 테지만 그래도 노인 앞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텍사스 시골 별장에 그들을 데려가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그곳은 멕시코와 인접한 지역으로 멕시코 갱들이 미국으로 약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이동하는 루트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실상은 이 별장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이용을 했음에도 개는커녕 사람조차 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과연 쌤님 같은 한국인들이 이런 위험천만하게 보이는 곳에도 함께 갈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최소한의 배짱은 있는지 흔쾌히 저희를 따라가겠다고 말했고 삼겹살이라는 한국식 바비큐를 선보이겠다며 넉살까지 부리더군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한 저희 가족과 기철과 경식 할아버지는 텍사스 시골 동네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가면 늘 사냥을 즐기곤 했고 아버지도 당연하다는 듯 트렁크에 실어온 여러 소총을 꺼내셨는데요. 아버지는 총기 마니아로 웬만한 희귀 소총들을 전부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꺼낸 소총을 본 경식 할아버지는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무슨 총이며 이건 자신이 쏴본 적이 있는데 별로였다며 훈수까지 두더군요.
저희는 경식 할아버지의 말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총들은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이 사용하던 총으로 베트남전 초기에 사용했던 M14 소총과 당시 주력이었던 M16 소총이었거든요. 특히나 M14는 운용 기간이 짧아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쏴보기는커녕 본 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한국인이 M14 소총을 사용해봤겠어요? 저는 그의 허풍에 실소가 터져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총에 관심이 많으시면 사냥이라도 같이 가시죠. 여기 멧돼지나 사슴 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인의 실력 한번 보여주셔야죠. 기철, 너도 당연히 같이 갈 거지?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재미삼아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평소에 점잖으셨던 아버지마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렇게 사냥을 위한 예비 사격과 바비큐 파티를 위한 불을 피우고 이제 막 사냥을 하러 떠나려던 순간 갑자기 엄청난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나 많은 자동차가 들이닥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소리 나는 쪽을 확인하신 아버지는 기겁을 하셨죠. 갱단이다. 일단 별장 안으로 숨어. 맙소사, 별장 주변이 멕시코계 갱단의 마약 유통 경로라던 소문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120, 140. 아마 총소리와 불길을 본 갱들이 저희의 존재를 눈치채고 몰려온 모양이었죠. 저는 그렇게나 당황하신 아버지의 모습은 난생 처음 봤고 그건 저희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저희는 올리비아와 어머니를 챙길 새도 없이 겁먹은 강아지처럼 혼비백산하며 별장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침착하더군요. 경식 할아버지는 패닉에 빠진 어머니와 올리비아를 진정시키고 별장 안으로 부축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철은 저희가 가져온 소총들을 전부 별장 안으로 옮겼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갱단과 엮이다니 저희는 전부 죽은 목숨이었거든요. 아마추어 레슬링 대회에서 수많은 거인들을 무참히 땅에 꽂아버리던 둘째 동생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침까지 질질 흘리며 울고 있었고 미식축구단 주장으로 터프함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셋째 동생도 침대 밑에 숨어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그 모습에 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온다면 무기를 버리고 무조건 협조하자꾸나. 그들과 싸웠다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요. 이윽고 갱단의 차량 수대가 나타나더니 저희 쪽 수의 3배는 되어 보이는 인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로 외치더군요. 당장 총을 버리고 밖으로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허튼 짓을 한다면 너희를 전부 날려버리겠다. 이 말을 들은 저희가 총을 버리고 나가려던 순간 경식 할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신 차려. 너희 갱단을 마주하고 살아 돌아간 사람을 본 적이나 있어? 1층은 쉽게 뚫릴 테니 죽기 싫으면 전부 총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어서. 저희가 얼떨떨해 있자 기철이 거들더군요. 확인해보니 다행히 상대는 로켓이나 박격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15분만 버팁시다. 서두르세요. 패닉에 빠진 아버지는 이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저도 겁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는 동생들을 챙겨서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전투 준비를 마친 저희에게 기철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지금 차량을 문 앞에 주차해서 블랙박스를 갱단을 향해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방송되게끔 조치해놓고 경찰에 전화까지 해놓았죠. 미국 군 경찰이 저희를 도와주러 오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최소 15분만 버티면 될 거예요. 도대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걸 언제 조치해놨는지 한없이 약해 보이던 기철은 보통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경식 할아버지 또한 아까의 유약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봐 해병대 양반, 멍청하게 서있지만 말고 그 M16 소총 안 쓸 거면 이리네. 내가 베트남 전쟁에서 이 총으로 동료 수명은 살렸지. 이번에도 신은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셨다니, 그것도 귀신보다 무섭다는 한국군이었다니요. 그간 저희가 감히 누굴 무시한 건가 싶어서 엄청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철의 왜소한 모습 때문에 기억나지 않았지만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모든 남자가 군대에 다녀온다는 사실도 떠올리게 되었죠. 어쨌든 경식 할아버지는 M16으로 갱단 차량의 엔진 위주로 사격하기 시작했고 차량 안에 뭐 비싼 거라도 있는지 갱단은 호들갑을 떨며 차량을 지키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투병력이 분산된 갱단은 확실히 상대할 만했습니다.
몇 명은 불타는 차량 안에서 수상쩍은 물건을 빼내기 시작했고 몇 명은 1층의 창문을 깨고 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했으며 그저 몇 명만이 저희에게 대응 사격을 했거든요. 경식 할아버지는 이런 것도 모두 계산해서 전략을 짠 것이었습니다. 기철도 놀라웠어요. 솔직히 저희 형제는 혹여라도 총에 맞을까 고개를 푹 숙이고 총만 내빼고 아무데나 총을 갈겨댔는데요. 심지어 그렇게나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시던 아버지도 실제 전투는 처음이신지 몹시 긴장하신 듯했죠. 그러나 기철은 굉장한 엄폐를 선보이며 어딘가로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하더군요. 그의 매서운 눈빛은 저희가 아까 봤던 흐리멍덩하고 샌님 같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시간 같은 10여 분이 흘렀고 갑자기 그들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차를 타고 황급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지여 군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상황은 종료되었죠. 상황이 종료되고 주변을 둘러보자 다들 상태는 가관이었어요. 둘째 동생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까지 지린 상태였고 아버지와 셋째 동생은 너지 나간 듯 혼잣말만 중얼댔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경식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저희의 상황과 교전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으며 기철은 올리비아와 어머니를 챙기며 안심시켜주고 있더군요. 한국인들은 목숨이 두 개인 건가 아니면 배짱이 두둑한 건가 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기철의 빠른 상황 판단 덕분에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경식 할아버지의 기가 막힌 전략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식 할아버지의 귀에 총알이 스친 것을 제외한다면 저희 쪽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요. 상황을 수습하러 온 경찰들이 할아버지께 병원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묻자 경식 할아버지는 갑자기 우통을 벗으시며 베트남전에서 입은 총상 자국을 보여주시더군요. 내가 베트남전에서 입은 상처에 비한다면 이건 축에도 못 끼지. 뭘 이 정도로 병원을 간다고 호들갑이야? 그는 겉으로만 남자다운 척하는 저희 가족들과는 달리 진정한 상남자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올리비아와 어머니는 저희에게 일주일은 말을 걸지 않더군요. 그렇게나 남자다운 척하더니 막상 총든 상대가 오니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제발 기철의 반이반만이라도 닮아봐. 할 말은 없었습니다. 올리비아와 어머니를 챙긴 것도 전부 기철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 사건 이후 겸손을 찾고 다시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는 기철을 친형처럼 모셨고 아버지는 경식 할아버지를 큰 형님으로 모셨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해지네요. 한국인들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과 별장을 갔다가 목숨을 구원받은 미국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위난이 오면 오히려 침착해지는 자가 최고 강자입니다.